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 커피를 비롯한 모든 카페인도 끊었습니다. 좋아했던 여행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입니다. 대신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다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오는 좋은 책들을 놓치지 않고 읽으려 시도하지만 읽은 책들만큼이나 아직 못 읽은 책들이 함께 꽂혀있는 저의 책장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다정한 친구들과 웃음과 농담을 나누는 하루하루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담담한 일상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입니다. 네, 한강 작가님 목소리 잘 들으셨어요? 정치 이야기로 약간 머리가 어지러우실 텐데 또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자랑스러워지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한강 작가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정여울 작가님 모시고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 작품은 왜 세계인에게 감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꼭 뵙고 싶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그 CBS 나가셔가지고 한강 작가 작품 중에서 뭐 먼저 읽어도 좋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죠. 네네. 뭐 얘기하셨죠? 근데 사실 어떤 작품부터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 좋은 작품이니까요. 그리고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에 보면은 이 초기 작품부터 최근 작품까지 쭉 이렇게 훑어가면서 굉장히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벨문학상 같은 경우는 작품 하나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거의 인생 전체에 주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뭐 하나 딱 골라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결정적인 어떤 수상 이유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수상 이유, 이 선정 이유에 보면은 이 역사 속의 인간의 트라우마에 그 맞서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이야기가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준 두 작품은 소년이 온다와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이 두 작품이 이제 가장 또 최근의 작품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강 작가가 오랫동안 쓰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그런, 왜냐하면 트라우마와 맞서는 그 나 혼자만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역사의 트라우마, 특히 광주, 제주 4.3 모두 우리 역사의 아픈 트라우마잖아요. 집단적 트라우마죠.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년이 온다와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 이 두 작품을 먼저 읽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작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 사슴도 되게 좋아하고요. 또 여수의 사랑이라는 작품도 좋아하고, 정말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 또 흰이라는 작품은 또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읽으시면 그냥 시와 동화도 쓰셨거든요. 시와 동화까지 아마 다 읽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지금 베스트셀러 목록에 보면 거의 모든 작품들이 올라가 다 있어요. 있죠. 네, 어제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다 한강 작가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서 다 잘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한국 문학이 이렇게 사랑받은 적이 있었나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채식주의자도 좋던데요. 저는 맞아요. 채식주의자 예전에 개인적으로는 읽었는데요. 채식주의자를 제일 저는 그거 보고 뭐 사람들이 청소년한테 유해하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 뭐랄까 내면을 읽어보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일단 너무 막 박진감 넘치지 않나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스릴러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문학적이면서도 어떻게 인간의 사람들한테 잘 말하기 힘든 어떤 내밀한 속사정,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되나라는 그 슬픈 마음이기도 하고, 좀 내가 생각해도 두려운 나의 마음이기도 한데,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고 또 감동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지, 이게 작가의 문학의
어떤 그 뭐랄까요, 묘미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막 트라우마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문학 작품을 보면, 특히 한강 작가의 문학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심리 묘사가 뛰어나요. 예,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남편의 시선에서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예, 남편의 시선에서 진짜. 이 그 채식을 하는 아내가 2006년인가 7년 작품이죠. 네네네. 채식을 하는 아내가 처음에는 채식하기 전에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혀 특별한 점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녀를 완전히 존중하는 모습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문장 자체가 이 사람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의심하게 만드는 굉장히 좀 읽는 순간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첫 문장부터. 예.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네. 저는 그 작품은 연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처음에 하여간 채식을 네. 선택한 그 아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온 가족들이 다 막 이렇게 그렇죠. 고박하고 억지로 먹이고 그래서 탕수육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고. 그런 안 장면에서 저는 먹으려고 진짜 하고. 네. 놀라운 게 그 네. 마지막 쪽에 가면은 네. 그때의 그 가담했던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 그 언니가 네.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장사도 잘하고 그런 언니가 네. 자기 내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나도 저렇게 정상적인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작품이 아주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난 여성들에게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고기 아니고 채소 먹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책이 좋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 자체가 사실 다 트라우마에 잠겨 있었는데 처음으로 용기 있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개를 죽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개를 죽인, 자기가 키우던 개를 죽인 거잖아요. 잡아먹은 거죠. 예, 잡아먹기 위해서 더 잔인하게 죽인 거잖아요. 그 모습을 그 어린 소녀가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사실 트라우마를 피하려고만 하는데 피하려고 막 도망가는 것으로는 트라우마가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은 대면밖에 없거든요. 대면에서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그리고 내가 아프다고 남에게 이야기할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에게 말로 이야기하면 가벼워지거든요. 그런데 문학 작품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사람들의 또 다른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와 트라우마가 연대할 때, 아, 나도 상처가 있는데 너도 있었구나. 사실은 나도 숨기고 있었어. 이것을 발견할 때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그리고 몽고반점, 또 나무불꽃, 이 연작이잖아요. 이 작품들을 읽으면서,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 상처받고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이토록 오랫동안 이렇게 참고 또 참다가 마침내 폭발하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독자들이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꼈을 거고, 한강 작가님은 슬프면 슬플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플수록 우리는 상처를 대면할 수 있는 그 중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트라우마를 대면하는 그 시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슬픔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채식주의자는 슬픔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끝내 정말 공감시키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니까 내용이 생각나가지고 막 네, 떨려요. 맞아요. 저도 막 이렇게 좀 울컥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 그 채식주의자의 그런 이 아주 내밀한 고통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에 비해서 그러면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는 훨씬 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그렇죠. 트라우마 이야기일까요? 예, 소년이 온다도, 그런데 이 개인과 집단이, 우리는 개인으로 행동할 때와 집단으로 행동할 때가 되게 아주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이 한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전체 1980년 광주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 시공간이 한없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이 15살 어린 소년이 80년 광주에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사람들이 아파하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냥 옆에 있어주고 싶어 했던 그 소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사실 역사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년의 형이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에필로그에서. 이 광주에 80년 광주에서 돌아가신 이 소년의 형이 이제 한강 작가님한테 인터뷰를 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사실은 나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작가님이 우리 동생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머니라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을 붙잡고 이 주인공 이름이 동호잖아요. 네. 동호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모든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어땠는데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이고 좋은 아이였는데요. 끊임없는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제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걸 알기 때문에 작가님한테 동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광주를 모독하지 않게 그 누구도 우리 동호를 모독할 수 없게 써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진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유족들이 광주의 유족들 그리고 4.3의 유족들도 그렇게 트라우마 속에서 혹시나 내 가족이 모독당할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오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더더욱 더더욱 정말 이분들의 고통을 이제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절대로 역사 왜곡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인정해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트라우마가 사실은 근데 최근까지도 세월호 참사, 뭐 이태원 참사 이런 데까지도 다 이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맞아요. 그런 면이잖아요. 유족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면 사회가 더 더 후벼파고 아프게 더 아프게. 2차, 3차 트라우마를 그러니까요.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가 좀 한 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이번 수상이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일단 트라우마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문체부 검열도 그렇고요. 블랙리스트 사건도 요새 다시 조명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역사를 왜곡했다고 아무리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근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고 또 읽어봤다 하더라도 그냥 믿지 않은 마음으로 난 절대로 설득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읽으면 아무리 좋은 노벨문학상 작품도 이해되거나 공감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읽어야만 이건 내가 정말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마음을 열고 읽어야만 그 작품의 아름다움이 감동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라우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 있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자세로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용감하게 트라우마와 대면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아야 되고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이 그동안 억압되었던 트라우마를 표현하는 좋은 문학 작품들이 이전에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작가들이 용기를 내서 그동안 검열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자기 검열도 있고 또 문체부의 블랙리스트도 무서웠던 작가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글을 쓸 때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에세이 작가들도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는데 신문에 칼럼 한 번 쓸 때도 이태원 쓸 때도 무서웠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열이 있는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맞서 싸운 작가들이 지금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어쩌면 재능도 중요하지만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한강 작가님을 보면은 네. 용기를 느끼기에는 정말 목소리도 정말 차분하시고 외모도 사실 하늘하늘하게 보이시고 힘이 정말 없어 보이시고 게다가 또 이번에도 상 탔으니까 뭔가 그런 평화의 메시지 전 세계인을 향해서 딱 얘기할 것도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안 한다.
문학관도 안 짓는다 이렇게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은 느낌을 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작품을 읽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뵌 적도 있었는데 항상 작품이 그러니까 문학상 심사할 때 오래전에 뵀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작품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과 시간을 쓰시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이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 소설을 써야 한다는 그러니까 문학 작가님들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소설을 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써야 하는 이 소설의 이 문장이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막 인터뷰하고 이럴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노벨 문학상을 한국 최초로 예, 문학상은 최초잖아요. 네. 예,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고 그런데 이 문학상 최초의 문학상이 나왔으니까 막 정말 떠들썩한 뭔가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 거예요. 예,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의 인터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작품 속에서 읽고 공감하는 것이 이 노벨 문학상 작가에게 가장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 감사일 수도 있고 감동일 수도 있고 공감일 수도 있는데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그냥 조용히 읽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멋진 축하의 방법이 아닐까. 막 떠들썩하게 인터뷰하고 막 잔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잔치나 이렇게 본인이 우상화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작품 자체 내용을 보라고. 예, 작품의 문장과 작품 속의 주인공과 그리고 소년이 온다의 그 죽어간 동호가 하고 싶었던 말. 예, 그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해야 되지 막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막 떠들썩하게 하는 것은 작가의 삶에도 어울리지 않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강인함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떠들썩하게 휩쓸리지 않고 나는 오늘의 작품을 쓰겠다. 독자들은 작품으로 만나겠다. 이건 정말 너무나 작가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네.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내면의 상처, 서로 후벼파는 이 질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작품이 되어 나왔을 때 노벨상 선정위원회도 인정을 해줬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작품을 세계인이 많이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애플 TV 플러스에서 파친코라는 작품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우리의 네. 과거의 아픈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감동적이죠. 조금 뭐 약간은 다르지만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현상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는 한테는 아프고 부끄러운 모습인데 세계인은 좋아하는 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이 트라우마 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속에 우리가 그때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때는 정말 투쟁하고 싶었지만 투쟁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트라우마 속에 응축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오징어 게임이나 또 기생충이나 이 또 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라는 작품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게 다 트라우마예요. 예, 한국 사회에 너무나 아팠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트라우마가 시작이 될 수는 있는데 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공감과 극복과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숨겨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감싸야 할 것이라는 걸 트라우마를 보듬어주는 타인의 따스한 눈빛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한강 작가의 문학 작품이나 또 지금까지도 사실 한강 작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문학들이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었는데 그 공감을 얻었던 작품들도 굉장히 우리 사회의 환부를 아픈 부분을 상처를 드러내고 용감하게 직언하는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들이 번역된다면 또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예. 역시 감수성 수업의 저자이시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답게 정말 감수성 넘치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그
지금 출판사하고 인쇄소하고 서점들은 완전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비명. 예. 우리 트라우마 그런 예. 문제 많지만 네. 극복해야겠지만 어쨌든 일단 책은 엄청 팔려서 좋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출판계에서는 항상 매년 약간 단군 일의 최대 위기다 이런 말을 했었대요. 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실 지식을 흡수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뭔가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거나 서점에 갔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섭취하는 방식이 그냥 화면을 보는 것으로 대체될 위험에 빠져서 너무나 출판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좋은 작품을 계속 낼 수 있을까? 작가들도 사실 되게 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정치적으로는 언제 블랙리스트가 또 이렇게 그런 검열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큰 상처로 남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썼을 때 또 검열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상처가 남았는데 상업적인 것도 일종의 검열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쓰면 팔릴까? 이게 참 슬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쓰겠어요? 팔릴까 봐 걱정하고 문체부에서 검열할까 봐 못 쓰면 뭘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출판계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이 이번 정말 이 축복 같은 이 경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서점에 그냥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강 작가님의 작품만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서점을 많이 걸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서점을 많이 걸어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독자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어떨 때는 되게 뭉클하고 되게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제 작품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인생을 걸고 글을 써서 제발 독자들이 한 명이라도 내 작품을 읽어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작가들의 목소리를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또 요새 북토크도 많이 하고 낭독과 필사하는 모임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낭독하고 필사를 하면 특별히 막 멋진 말을 하지 않아도 네.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문학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켜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낭독 네. 모임이라고 그럼 돌아가면서 좋은 작품을 소리내서 읽는. 예, 같은 작품을 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내가 울었던 장면 이런 것을 뭐 3개 정도 뽑아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내어서 낭독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작품의 문장과 에너지가 우리 가슴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수성 훈련이죠. 그렇게 낭독과 필사를 통해서 작품이 그냥 종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돼요. 새겨진다고 하잖아요. 각인되는 느낌. 그래서 더 공명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 울림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낭독만 했는데 사람들이 우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제가 낭독만 해드렸는데 벌써 막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통해서 원래 사실 모든 문학 작품이나 이야기는 과거에는 낭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전기수 아시죠? 전기수 이야기꾼. 네, 그래서 네. 이야기꾼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정말 1인극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낭독에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종이로 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만 느끼잖아요. 그런데 낭독을 하면 오감으로 느껴요. 소리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그리고 주변 환경의 냄새까지, 향기까지 다 느껴져요. 촉감, 이 소리를 이렇게 종이로 넘기는 촉감까지. 그러니까 이 낭독과 필사를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문학 작품이 진정으로 우리 가슴 속에 거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가슴 속에서 계속 우리 문학 작품이 계속 마치 페이지가 항상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게 텍스트 시대가 오디오 비디오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다는 뉘앙스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거 이렇게 융합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낭독을 한다는 행동은. 근데 저는 조금 이런 질문도 사실 들긴 했는데요. 한국 문학이 계속 잘 되려면 다음 세대들 작가들도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 독자도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에서는 아주 젊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그래도 586 세대로 보이거든요. 70년대생이시고 그렇죠. 광주, 제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있던 세대.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30대 MZ 세대는 또 완전히 정서가 다르잖아요. 이 맞아요. 뒤에 문학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해서 이걸 확대시켜 나가거나 그래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요새 20, 30 세대 사이에서 뭔가 책을 읽는 것이 되게 멋져 보인다는 문화가 있대요. 텍스트 힙이라고 네네네. 해서. 그래서 저는 좀 재밌기도 했는데 이 텍스트 힙이라는 현상이 좋은 독자가 많아져야 좋은 작가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들의 거의 100%에 가까운 공통점이 뭐냐면 네. 좋은 독자들이라는 점이에요. 예. 좋은 독자만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평소에는 굉장히 열렬한 독자라고.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고 깊이 읽으시고 그리고 일단 책을 굉장히 많이 구비해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이 너무 많은 나의 책장을 사랑한다고 맞아요. 그러시는데 정말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이걸 많이 고민하시는 작가분들이 결국에는 좋은 글을 쓰세요. 그러니까 타인의 좋은 글을 통해서 많은 영감도 얻고 그리고 아 이렇게 좋은 글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작품이 있구나 감동할 줄 아는 사람 느낄 수 있는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학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수성을 기르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문학 작품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후속 세대가 이제 아직 또 이제 광주나 4.3 같은 것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영화만으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면 역시 문학 작품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80년 광주만 해도 좋은 문학 작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임철호 선생님의 봄날을 요새 다시 읽고 있는데 5권짜리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그 5권이 길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래서 임철호 선생님의 봄날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권여선 작가님의 레가토라는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 레가토라는 작품도 1980년 광주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꽃잎, 저기 한입 소리 없이 저기 한 점 소리 없이 꽃잎이 지고라는 작품도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문학 작품이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작품들을 이번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독자가 많아지는 세상이 더 나은 결정, 더 나은 의사결정, 투표까지도 더 나은 선택을 우리 공동체의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좋은 책을 읽으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물건 하나를 살 때라도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이고 뭐 우유 하나를 사도 조금 더 소를 생각하는 기업의 그런 우유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로 웨이스트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 공부를 해야 알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의사결정, 모든 의사결정이 좋은 책을 읽으면 당연히 그 선택이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젊은 독자들이 좋은 작가가 되려면 지금까지의 좋은 문학 작품들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네. 선배 작가들의 좋은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서 읽기 전에 꽂아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한강 그럼요. 작가도 책에 안 읽은 책 꽂아놓고 그럼요. 저도 살짝 뿌듯해 용기를 하시는 얻었어요. 저도 거니까. 책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정말 많이 사놓고 아직 못 읽은 것이 많은데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언젠간 읽게 돼요. 예, 언젠간 읽게 되는데 그 언젠가가 어떤 계기 때문에 읽기도 하고 그냥 너무 우울해서 책장을 그냥 바라보다가 우연히 뭔가를 집어서 읽었는데 너무 행복하게 너무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독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감동과 치유를 주는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꼭 작가가 되지 않아도 책을 읽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삶이 풍요롭고 그리고 별로 영혼이 늙지 않으시더라고요.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항상 영혼이 젊은 느낌이에요. 항상 배우려는 이런 그 자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귀를 열어놓으려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더 나은 결정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나은 사회가 되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한강 작가 책 아직 안 읽으신 분들 위해서 네.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예.
대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마음 열고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일단 혼자 읽는 것도 좋은데 사람들과 이렇게 소규모로 독서 모임 같은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 한강 작가님의 참 바람직한 이 열풍 때문에 수많은 독서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는 분위기인데 이 소년이 온다부터 시작해서 또 채식주의자 그리고 또 작별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초기 작품 중에서는 여수의 사랑이라든지 검은 사슴 이런 작품들도 함께 읽어보시고 또 한강 작가님이 표현한 그 뭐 5.18 광주에 대해서는 광주에 대한 또 문학 작품을 또 찾아보시고 임철호 선생님의 봄날, 권여선 선생님의 레가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되는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벨상을 받아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 작가들이 처음부터 쓸 때 내가 상을 받아야 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간절한 무엇 내가 정말로 쓰고 싶은 간절한 무언가가 있을 때 작가님들은 글을 쓰시는데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한강 작가님의 시집도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삶을 비춰보는 시간, 내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잊으려고 애쓰면서 도망가려고 했던 상처는 없을까? 그동안 내가 사람들한테 강해 보이기 위해서 단지 성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버려 두었던 방치해 두었던 내 안에 내면화의 상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아름다운 문학 청년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삶이 정말 풍요로워져요. 예,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저에게는 독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그런 삶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딱딱한 얘기하다가 문학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결국은 또 이 풍요로워진 마음이 우리의 재산이 돼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가시기 전에 이 책도 사인해 주시고 가세요. 정열 작가님. 감사합니다. 오직 나를 위한 미술관 최근에 내셨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한강 작가님 시 조금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네. 시도 쓰셨어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최근간인데요. 아까 우리가 리뷰는 못했는데 괜찮아 라는 시입니다. 괜찮아 한강.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우리 사회가 조금 우리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면 말씀하신 대로 결정도 좀 더 잘 내리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리고 생각을 함께 좀 있으면 해봤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왜 그래라고 하는 것은 배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함께 있으면서 괜찮아, 이리 와. 내가 너의 곁에 있어줄게. 그러니까 뭐 우산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비가 올 때 그냥 비를 같이 맞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의 고통과 함께하는 길이잖아요. 비를 함께 맞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가 그런 따스한 마음이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